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군주 가운데 한 사람, 정조대왕의 삶과 통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학자들과 대중 모두에게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조는 단 2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개혁과 비전을 제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꿈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조의 시대는 흔히 조선의 마지막 황금기 또는 찬란한 불꽃으로 기억됩니다. 정조가 등장한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혼란과 정체의 시대였습니다. 영조의 오랜 치세가 막을 내리던 시점, 조정은 여전히 붕당 정치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쟁은 본래 학문적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국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정조가 즉위하기 전까지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대립, 그리고 왕실 내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와의 갈등 끝에 뒤주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린 정조는 이 비극의 한가운데서 성장했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경험은 훗날 그가 개혁과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정치적 야심 때문에 개혁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상처와 시대적 혼란 속에서 길러진 결단력을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정조는 또한 당대 누구보다 학문과 문화에 대한 열정이 컸던 군주였습니다. 조선 왕들 중 유일하게 왕이 모든 경서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며 책을 암송할 때까지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규장각은 학문연구소이자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수원에 건설한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거점이자 새로운 도시 모델로서 조선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정조의 개혁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정조를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가 단순한 개혁 군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뇌와 결단 속에서 길을 찾아간 인간적인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언제나 암살과 정치적 음모의 위협 속에 살았고 생존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군주로 기억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정조의 업적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 속에 담긴 비극과 희망,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의 통치 철학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정조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과거 조선의 역사뿐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 이산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조, 본명은 이산. 그는 1752년 영조 28년,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이미 정치적 폭풍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은 붕당의 대립으로 갈라져 있었고,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산은 조선의 왕실이라는 화려한 울타리 안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삶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의 어린 시절을 규정한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원래 총명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었으나 영조와의 갈등, 그리고 조정 내 당파적 공격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끊임없이 불신했습니다. 결국 1762년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뒤주의 가치라는 명을 내렸고 그는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이산의 나이는 불과 11세. 소년 이산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어린 정조에게 두 가지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복권의 의지, 다른 하나는 정치적 생존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었습니다. 정조는 훗날 즉위한 뒤에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룡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또한 사도세자를 비난하던 여론을 뒤집고 그를 장원세자라는 시호로 추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효심을 넘어 정조 스스로가 왕권을 정당화하고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조는 어릴 적부터 끊임없는 암살 위협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지지하던 세력이 정조를 보호하려 했지만 반대의 세력은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곤 했습니다. 어린 이사는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궁궐 안에서 암살 시도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에게 냉철한 정치 감각과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주었고, 훗날 왕위에 올랐을 때도 누구보다 치밀하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조는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즐겼고 성리학적 교養뿐 아니라 병법, 역사, 문학에도 뛰어난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유교적 경전과 더불어 실용적인 학문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그는 단순히 학문을 즐기는 왕자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비극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그를 강인한 군주로 단련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는 권력의 잔혹함을 배웠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동시에 학문과 사색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훗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보여준 결단력과 개혁 의지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경험,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비극과 그 속에서 길러진 강철 같은 의지가 정조를 만들어낸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면서 25세의 이사는 마침내 조선의 22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식에서 그는 스스로를 고통과 시련을 딛고 일어난 군주라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첫 순간부터 정조는 수많은 정치적 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즉위 초기의 정조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노론 벽파의 견제였습니다. 이들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비판하며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벽파는 그의 정통성을 흔들려 했고 심지어 정조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치 감각과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했고 측근 세력과의 협력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조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탕평책의 강화였습니다. 이는 붕당의 대립을 완화하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미 영조 때부터 시도되었으나 한계가 많았습니다. 정조는 이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재를 고를 때 학문적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고, 신분이나 정치적 소속보다는 실질적인 재능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은 학자들을 대거 발탁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조는 즉위 초기에 자신의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두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아버지에게 장원세자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 억울함을 공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정조 스스로의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둘째는 신하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건입니다. 즉위 첫 해, 정조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언행을 보인 신하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면서 나는 결코 허수아비 군주가 되지 않겠다 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책은 단순히 정치적 당파 균형을 넘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갔습니다. 그는 농업 진흥을 위해 각종 농서의 편찬을 장려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상업과 유통의 발달을 장려하여 조선 사회를 점차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정조의 즉위와 개혁은 무엇보다도 강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현실 정치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는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지도 그렇다고 당파의 압력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파 간 균형을 유지하며 스스로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점에서 정조는 왕권 강화와 개혁 추진을 동시에 이룬 군주로 평가됩니다. 그의 즉위 초기는 마치 폭풍 속의 항해와 같았습니다. 언제나 정적들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정조는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개혁은 조선 사회의 정체를 깨뜨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첫걸음이었으며 훗날 규장각과 화성 건설 등 더 큰 업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한 상징적인 제도는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규장각은 1776년 즉위 직후 창덕궁에 처음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연구소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에 머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조선판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자신의 개혁 비전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오랜 붕당 정치의 후유증으로 인해 신하들이 정치적 당파에 따라 갈라져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젊은 인재들이 제도적으로 설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장각을 젊고 유능한 학자들의 정치적 훈련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당파보다는 학문적 능력과 국가적 충성심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정조는 규장각 검서관 제도를 도입하여 30세 이하의 젊은 학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유득공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시기에 규장각을 통해 발탁된 대표적인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추자학적 세계관을 넘어 실학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하며 정조의 개혁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예컨대 박제가는 상공업 진흥과 무역 활성화를 강조했고, 유득공은 역사서를 편찬하며 조선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단순히 학문 연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의 핵심 기구로 활용했습니다. 각종 정치 현안을 연구하게 하고 국가의 법전과 제도를 정비하게 했습니다. 또한 규장각 학자들에게는 왕과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를 통해 정조는 학문적 토론 속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군주가 직접 학자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장면은 정조 시대만의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정조는 출판과 기록 사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대전통편이라는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게 하여 조선의 법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무예도보통지라는 군사 교본도 이 시기에 간행되어 군사 개혁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조는 홍제전서와 같은 자신의 저수를 통해 학문적 정치적 철학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을 넘어 왕 자신이 학문을 실천하고 후대에 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조가 학문과 문화 진흥에 힘쓴 이유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국가 운영에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문화적 진흥이 곧 나라의 힘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학문 진흥 정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조선 후기 실학과 문화 르네상스를 촉진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새로운 사상, 예술, 기술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조선 사회는 오랜 정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규장각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이상국가를 향한 실험실이었고, 젊은 학자들에게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개혁 인재들을 길러냈고, 그들과 함께 조선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가 짧아 많은 개혁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규장각에서 배출된 사상과 인재들은 이후 조선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 가운데 가장 상징적이고 눈에 띄는 업적은 단연 수원 화성의 건설이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정조의 정치적 비전과 군사적 전략, 그리고 경제적 구상이 모두 집약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조가 화성 건설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서 이 지역을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효심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기리고 그곳을 새로운 정치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한양은 노론 벽파 세력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정조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권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은 지리적으로도 수도 한양과 가까우면서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1794년부터 시작된 화성 건설은 약 2년 반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총 1800여 명의 기술자와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당시의 최신 과학 기술과 건축 기법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정조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라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대규모 석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으며,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단순히 제도 개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화성은 군사적 요새일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성곽 안에는 시장과 상업 공간이 활발히 조성되었고, 농업과 상업을 아우르는 자급자족형 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화성을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닌 왕권 강화와 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화성은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지녔고, 그 구조와 설계는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개혁 역시 정조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는 즉위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 제도의 부패를 개혁하고 새로운 병종과 훈련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화성은 이러한 군사 개혁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정조는 장영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하여
자신의 권력을 직접 뒷받침하는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장영영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정조 개혁의 핵심 도구였으며 화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새로운 군사 훈련과 제도가 실험되었습니다. 정조는 군사력의 강화를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군사 제도를 구축하려 했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실제 전투 능력을 높였습니다. 무예도보 통지의 편찬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의 다양한 무예와 전술을 집대성한 군사 교본으로 정조의 군사 개혁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원 화성과 군사 개혁은 정조가 단순히 이념적 개혁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군주였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그는 학문과 사상을 넘어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구체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화성은 지금까지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정조의 해안과 개혁 정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화성 건설과 군사 개혁은 그가 꿈꾸었던 이상 국가의 청사진이자 조선의 잠재력을 드러낸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록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화성이 새로운 수도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그 건축과 제도는 지금까지도 조선 후기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조의 통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책은 본래 영조가 추진했던 정책으로 당파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탕평책은 부분적인 성공에 머물렀습니다. 당쟁의 뿌리가 워낙 깊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를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실천하여 실질적인 탕평의 완성자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조가 탕평을 추진한 목적은 단순히 당파 싸움을 중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쟁의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며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발탁해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즉, 탕평은 곧 왕권 강화와 개혁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인사 정책에서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노론, 소론, 남인, 심지어 일부 북인까지도 두루 발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쪽 세력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군주인 정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철저히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조의 탕평은 규장각을 통한 젊은 학자의 발탁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젊은 학자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정조는 그들을 통해 당쟁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고 이를 국정에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신분과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 등용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단순히 이상적 화합을 추구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는 철저하게 권위를 세우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단호히 제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승훈 사건과 천주교 탄압입니다. 정조는 학문적 자유를 장려했지만 국가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억누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결코 이상만 좇는 몽상가가 아닌 현실 정치의 냉정한 운영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정조와 신하들의 관계 또한 독특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단순한 부하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학문적 동반자이자 정책적 조언자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권을 침해하거나 불복하는 자에게는 매우 냉정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의 관계를 통해 협력과 긴장의 균형을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군주의 권위와 개혁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정조의 탕평책은 단순히 조정 내부의 정치 안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방 통치에서도 균형과 공정을 중시했습니다. 지방관을 임명할 때에도 당파적 배경보다는 능력과 청렴을 우선시했고, 부패한 관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조 시대는 비교적 관리 기강이 바로 선 시기로 평가됩니다. 결국 정조의 탕평은 이상적 조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운영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당파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그 중심을 왕권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하들은 당쟁을 넘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군주는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탕평책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양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통찰과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는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자 정치가로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대표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학문의 두각을 나타냈고,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되며 정조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비롯한 젊은 학자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으며, 학문 토론을 함께 나누며 국가 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정약용의 글과 사상은 현실 문제 해결을 중시했고, 이는 정조의 실천적 개혁 노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은 거중기를 고안하여 수원 화성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프로젝트를 도운 것입니다. 또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수많은 저술에서 제도 개혁, 관리의 도리,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조는 그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개혁 정책을 학문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단순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넘어 비전과 실천을 함께 고민한 동반자였습니다. 정조가 왕권을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면, 정약용은 그 개혁을 이론과 제도로 체계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약용의 삶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보호자였던 정조가 사라지자 정약용은 정치적 탄압 속에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도 그는 학문을 멈추지 않았고, 방대한 저술을 통해 실학의 꽃을 피웠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정조의 개혁이 남긴 유산과 맞물려 조선 후기 지성사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실사구시 정신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정조와 함께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로 평가됩니다. 8정조의 유명한 일화와 어록. 정조는 개혁군주로서의 업적뿐 아니라 수많은 일화와 어록으로도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중 몇 가지는 그의 성품과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책 사랑에 관한 일화입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즐겼고, 하루에 수십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즉위 후에도 나는 글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글 읽는 것으로 마친다 라고 할 정도로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저서 홍제전서와 규장각 설치는 모두 이 독서열과 학문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정치가가 아닌 지성 군주였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전하, 건강을 위해 독서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자 정조는 웃으며 나는 독서를 덜하면 오히려 병이 난다 라고 답했습니다. 둘째,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을 드러낸 어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백성은 나의 하늘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유교 정치의 기본인 민본 사상을 한층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는 세금 완화, 농업 장려, 상업 활성화 같은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정조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임금은 신하를 하늘처럼 여기고 신하는 임금을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 라고 말하며 권위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은 서야에게보다 10배가 넘는다. 라고 적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의 결단과 강직함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즉위 초기에 자신을 무시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에게 단호히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허수아비 임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젊은 군주의 당당한 의지이자 개혁의 서막을 알린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조의 일화와 어록은 그의 정치적 면모와 인간적 매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지성적 군주이자 에민의 지도자였으며 동시에 흔들림 없는 개혁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1800년, 정조는 불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혁과 혁신으로 가득 찼던 그의 치세가 갑작스레 막을 내리면서 백성들은 물론 신하들까지도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정조의 사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지병설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정치적 반대 세력인 노론 벽파와의 갈등, 그리고 개혁을 둘러싼 저항 때문에 독살설은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이 나아가던 개혁의 길을 급격히 막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정조 사후 조선은 곧바로 순조 시대의 세도 정치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순조를 대신해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고, 정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붕당 정치와 권력 다툼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쌓아올린 개혁의 토대는 빠르게 무너졌고, 조선 사회는 다시 정체와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 후기 개혁의 좌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남긴 업적과 유산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는 학문과 문화를 진흥시켰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 새로운 사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과 군사 개혁을 통해 조선의 잠재력을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농업과 상업을 진흥시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군주 개인의 고뇌와 결단을 통해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정조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이는 그를 조선의 마지막 성군으로, 또 다른 이는 이루지 못한 개혁의 상징으로 봅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통치했다면 조선은 근대적 개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치세가 남긴 빛은 여전히 찬란합니다. 정조의 개혁 정신은 훗날 개화기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의 개혁과 리더십을 논할 때 자주 소환됩니다. 정조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을 넘어 꿈꾸는 개혁가이자 고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넘어 왕권을 강화했고, 붕당의 갈등을 줄이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또한 학문과 문화, 군사와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조선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비전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조는 죽었지만 그의 이상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정조의 24년은 조선의 마지막 빛이었으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짧지만 강렬했던 통치는 200년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넘어섰고 붕당과 당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세웠습니다. 또한 규장각을 통해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수원 화성과 장영영을 통해 개혁과 실험을 실현했습니다. 그가 남긴 24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조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미래 청사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 진정한 개혁, 그리고 사회적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조의 삶과 정책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도자의 결단과 비전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개혁은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어떤 힘을 가지는가? 정조는 이 모든 질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사유했고, 인재를 통해 변화를 꿈꿨으며, 제도와 도시 건설을 통해 비전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비록 그가 남긴 개혁은 완전히 꽃 피우지 못했지만 그 씨앗은 후대에 영감을 주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조의 삶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비극을 넘어선 리더십, 지혜와 결단이 어우러진 개혁은 시대를 초월해 빛난다. 정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길잡이입니다. 정조대왕의 짧은 치세는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조의 삶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